로마인의 이야기 2권의 제4장 녹음입니다. 이는 2권에서 오늘은 네 번째 녹음으로 로마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모습을 여기서는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독자인 저로서는 로마인의 이야기 책을 생각으로 문을 열게 되고 책은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중기, 지금 제가 읽는 부분이 중기죠. 제2차 포에니 전쟁 중기의 이야기는 기원전 215년부터 211년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누가 이기고 있느냐보다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를 묻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요. 이 시기에 로마가 마주한 질문은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의 심각한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주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로마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중기는 로마가 무너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반복해서 선택해 나간 버팀의 시간들이 연속된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좋거든요. 자, 이제 이 중기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기고도 점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한니발의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보면 시오노 나나미는 이 시기를 로마가 버티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그려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시점을 이렇게 정리해 두고 저는 다시 책의 문장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 장에서는 저자가 붙잡고 있는 질문은 승리가 아니라 지속이다라는 점. 그 지속이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들으시면 더 깊게 몰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나는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영국인의 객관성에 혀를 내두르곤 한다. BBC라는 글자를 보지 않아도 다큐멘터리 내용만 보면 BBC가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역사 서술에 가장 적합하다. 탁월한 역사가는 물론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이탈리아에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영국의 역사 서술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혈관에 차가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냉정하기 짝이 없는 영국인인데도 그들의 서술이 이따금 열띠게 변할 때가 있다. 그런 대목을 만날 때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혼자 중얼거린다. 이 부분에 끼어드는 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저 역시 뉴질랜드에서 오랜 생활을 한 이후로 뉴질랜드에 있는 백인들이 대부분 영국인이잖아요. 참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무척 차거든요. 그런 부분을 느껴져서 웃음이 나오네요. 계속하겠습니다. 됭케르크, 이는 프랑스 북부의 노르주에 있는 항만 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독일군의 맹공에 쫓긴 영국, 프랑스 연합군 약 34만 병력이 이곳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철수했다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철수한 뒤의 브리튼 전투, 이 브리튼 전투는 1940년에 약 3개월 동안 영국 남부와 런던 상공에서 영국과 독일 공군 사이에 벌어진 공중전을 말합니다. 철수한 뒤의 브리튼 전투를 생각하고 있구나. 냉정과 침착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영국인의 지식인들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끓는 것이다.
이제부터 기수라는 것은 영국의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로마인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칸나이에서 한니발에게 참패당한 뒤의 로마인 이야기다. 물론 로마에는 됭케르크에서 영국의 항전과 분발을 도와준 미국의 참전은 없었다. 한니발이 칸나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본국에 보낸 막내 동생 마고가 로마군 전사자들의 손가락에서 빼낸 금반지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을 때 카르타고 원로원은 우렁찬 환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로마에 대한 서륙에 도치에 있는 동료들과는 반대로 한니발에 속해 있는 해외파와 줄곧 사이가 안 좋았던 국내파의 거두 한노가 마고에게 물었다. 라틴 민족 가운데 어느 부족이 우리 쪽으로 돌아섰는가? 37개나 되는 라틴 식민 도시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한니발에게 투항했는가? 젊은 마고는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여전히 강대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인데 로마를 후원하는 식민도시나 동맹국 시민에게서 로마를 배신할 낌새라도 보이던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로마인은 한니발에게 강화를 제의해 왔는가? 아직은 제의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니발이 프랑스를 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칸나이에서 승리한 뒤에도 카르타고와 로마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러분, 나는 이 시점에서 로마와 강화를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강화는 로마가 바라지 않았다. 이탈리아 중남부 최대의 도시인 카푸아에서 쾌적한 겨울을 보내고 있던 한니발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 여느 때처럼 동맹국 포로들은 몸값도 요구하지 않고 석방한 뒤 남은 로마 시민병 포로들과 대면한 것이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로마인을 섬멸할 목적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명예와 패권을 되찾고 싶을 뿐이다. 일찍이 제1차 포에니 전쟁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들에게 양보했지만 이번에는 내 재능과 신들이 베푼 행운 덕분에 입장이 바뀐 모양이다. 그러니 몸값을 내면 너희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다. 이때 포로로 잡혀 있던 로마 시민병의 수는 8,000이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4차례의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힌 로마 시민병은 행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으니까 칸나이 전투에서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포로가 된 것이다. 한니발은 포로들에게 대표 10명을 뽑게 한 다음 그 10명에게 측근을 한 사람 붙여서 로마로 보냈다. 동맹국 병사 포로들은 몸값도 받지 않고 석방한 것은 동맹국들의 로마 연합 이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로마 시민병 포로를 석방하면 귀국하자마자 자기와 다시 맞설 게 뻔한데 한니발은 왜 그들을 석방하려 했을까? 추측컨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첫째, 군량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니발에게는 설령 포로라 해도 8,000명의 입은 적잖은 부담이었다. 이 부담은 차라리 없는 게 상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의 약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몸값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가 로마 시민병에 대해 요구한 몸값은 특수한 기능을 갖지 않은 보통 노예의 몸값과 비슷한 액수로서 몸값으로는 상식적인 선이거나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때도 로마와 카르타고는 자주 포로를 교환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포로 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수만큼은 몸값을 내고 되찾았다. 하지만 제1차 전쟁 때는 몸값을 내는 쪽이 항상 카르타고였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칸나이에서 패전한 로마 쪽에는 교환할 카르타고 포로가 없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로마 병사들을 석방시키려면 몸값을 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한니발은 특별히 관대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둘째,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쳐들어간 뒤 처음으로 로마 시민병 포로를 석방하려 한 데에는 로마의 강화 의사를 타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4차례의 패전으로 사기가 저하된 로마가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및 가푸아 이남의 이탈리아 남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강화에 응하면 한니발로서는 이탈리아를 침공한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하는 셈이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잃은 것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인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 중남부의 비옥한 지방까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도 로마로 돌아온 10명의 포로 대표는 원로원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고 이 요청은 당장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한니발의 제의를 그대로 전했다. 몸값 액수도 말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그 말을 경청했다. 한니발에게 잡혀있는 포로들 중에는 그들의 친척도 있었고 동료 의원들까지 끼어 있었다. 하지만 원로원 의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한니발의 제의를 거절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포로 대표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 한니발한테 돌아갔다. 가족과는 만나서 얼싸안았을 뿐 그대로 헤어졌다. 로마인은 포로가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가 8,000명의 전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8,000명의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8,000병력이면 2개 군단에 해당한다. 칸나이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기원전 216년 겨울에 로마는 8,000명의 병사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이다. 이 시기의 로마는 무산자를 빼고는 예비역까지 소집하여 군단을 새로 편성하느라 고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노예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하고 국가가 그들을 주인한테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2개 군단을 편성하는 중이다. 이들 노예의 몸값은 전쟁이 끝난 뒤에 지불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한니발이 요구한 몸값과 거의 같았다. 노예 군단을 편성할 정도라면 차라리 몸값을 지불하여 포로들을 찾아오는 게 좋았을 것이다. 또한 포로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적지 않았고 실제로 원로원에서 토의할 때는 자비로 몸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낼 수 없는 사람만 국가가 몸값을 내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다. 로마는 몸값의 지불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한니발의 강화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돌아온 포로들한테서 로마의 회답을 받은 한니발은 8,000명의 로마 포로들을 모두 그리스의 노예로 팔아 넘겼다. 책에서 보면 이 시기를 단번에 뒤집을 전투의 시간으로 로마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로마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거든요.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로마인은 포로가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쭉 읽었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코멘트 할 것들은 보면은 여기서 로마는 패배한 국가 선택을 하지 않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즉 포로를 되찾는 대신에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선택했다는 점을 보면 독자는 그 잔인한 결정을 하는 로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 큰 범위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이 순간을 살아남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쟁 수행의 의지를 천명한 로마에서는 올라온 의원 전원이 부동산을 제외한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 국채가 발행되어 무산자 계급을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 국채가 할당되었다. 이런 로마의 동맹국들이 자금을 원조해 왔다. 나폴리는 25개의 금화 항아리를 보내왔지만 원로원은 그 가운데 하나만 감사의 표시로 받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시라쿠사에서도 많은 밀과 한 개의 부대의 병력을 보내왔다. 로마는 병력 지원은 수용했지만 밀값은 내고 싶다고 전했다. 로마는 동맹국에 대해 병력 제공은 요구했지만 자금 지원은 요구하지 않았다. 기원전 215년으로 해가 바뀌었지만 로마를 둘러싼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호전되기는커녕 계속 나빠질 뿐이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까지 로마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한니발이 아니라 로마라는 점이죠. 로마는 8,000명의 병사를 버릴 수 있었고 그 선택을 국가 전체가 받아들였거든요. 이때부터 로마는 패배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원전 215년 봄, 오랫동안 로마의 믿음직한 친구였던 시라쿠사의 참주 히에론이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뒤를 이은 것은 15세밖에 안 된 손자였다. 당장 내분이 일어났다. 한니발은 군대가 아니라 공작원을 파견했다. 쿠데타는 성공하고 소년 군주는 살해되었다. 시라쿠사는 로마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한니발과 동맹을 맺었다. 시라쿠사의 쿠데타 세력은 한니발이 제시한 먹이에 덤벼든 것이다. 한니발은 시라쿠사가 카르타고 쪽에 붙으면 시라쿠사를 시칠리아 전체의 주권자로 삼겠노라고 제의했다. 시칠리아를 포함한 이탈리아 남부의 주요 도시를 들라면 오늘날에는 나폴리와 팔레르모가 정답이지만 기원전 3세기에는 카푸아와 타란토, 시라쿠사가 정답이었다.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 4년째에 카푸아와 시라쿠사를 한니발에게 빼앗긴 셈이다. 이때 뜻밖의 낭보가 한니발 진영에 들어왔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5세가 한니발에게 동맹을 제의해온 것이다. 이리하여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제1차 포에니 전쟁과는 달리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양대 강국의 패권 다툼이 아니라 국제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해에 22세가 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5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배출한 왕가의 후예임을 강하게 의식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그리스 패권 회복을 노리는 젊은 왕에게 아드리아해에 횡행하는 회적을 퇴치한다는 이유로 일리리아인을 평정하고 그리스 서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한 로마는 기분 좋은 존재가 아니었다. 필리포스 5세는 로마가 칸나이 전투에서 차패당한 것을 알고 승자인 한니발과 함께 로마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왕의 사절은 한니발이 지배하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하여 한니발을 만나 동맹을 제의했다. 이 동맹은 한니발과의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었다. 한니발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로마는 전쟁의 규칙을 바꾸어 버렸다고 봐야겠죠. 몸값을 거절한 순간 한니발의 승리는 더 이상 정치적 승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붙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한니발과 마케도니아의 상황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1번 마케도니아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북서 해안의 일리리아 지방에 있는 로마 세력을 격퇴한다. 2. 마케도니아군은 그리스 남서 해안에 있는 아폴로니아와 두라초의 로마군 기지를 공략한다. 3. 마케도니아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상륙하여 카르타고 군과 함께 로마를 공략한다. 마케도니아가 참전하는 대가로 한니발 쪽에 요구한 의무는 로마와 전쟁이 끝난 뒤 그리스 서해안 지역을 마케도니아 영토로 인정하고 한니발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에 상륙하여 마케도니아의 왕과 협력,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전역 제패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한니발은 이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였다. 기원전 215년 초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라는 지중해 세계의 2대 강국 사이에 동맹이 성립되었다. 로마는 이 동맹의 내용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한니발을 만나고 귀국하던 마케도니아 사절이 브린디시를 기지로 하여 아드리아해를 경비하고 있던 로마 해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동맹이 성립된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보면 한니발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로마는 전쟁의 규칙을 바꾸어 버렸다고 봐야겠죠? 앞에서 몸값을 거절한 순간 한니발의 승리는 더 이상 정치적 승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여기서 알게 되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니발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의 패권 회복을 도와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그는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가 그토록 집착한 시칠리아 섬을 시라쿠사의 소유로 돌려주는 것까지도 간단히 약속했다. 32세의 장군에게는 로마를 격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로마를 격파한 뒤에는 시라쿠사 따위는 카르타고의 적수가 될 수 없고 마케도니아와 맺은 협약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터였다. 공수표라도 뗄 가치는 충분했다. 현재 시점에서 시라쿠사와 마케도니아가 참전하면 로마는 이 두 나라를 상대로 새로운 방어전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215년부터 로마는 동서남북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동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시라쿠사, 서쪽은 에스파냐, 북쪽은 갈리아인. 이렇게 이탈리아 안에는 가장 막강한 한니발이 자리 잡고 있었다. 통합지휘본부로 변한 로마 원로원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부터 허풍을 떠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모든 전선을 시야에 넣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힘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급박한 전선부터 반격을 개시했다. 동부전선의 경우 한니발과의 약정서를 휴대한 마케도니아 사절이 로마군에 붙잡히는 바람에 한니발과 마케도니아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마케도니아군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로마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브린디시를 기지로 하는 해군을 강화했다. 브린디시는 로마에서 출발하는 아피아 가도의 종점이다. 로마에서 쉽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을 전진 기지로 하여 아드리아해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야만 이탈리아에 올 수 있는 마케도니아 군에 대한 방어책으로도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이 동부 전선에서 로마는
군사력보다는 외교전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스에까지 대군을 파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부전선의 경우 카르타고 쪽으로 돌아선 시라쿠사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시칠리아 전체를 잃을 위험이 있었다. 시칠리아를 잃는 것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남부 전선을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로마는 당장 시라쿠사 공략에 나서는 것보다는 시라쿠사의 배반으로 동요하고 있을 게 분명한 시칠리아의 다른 지방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했다. 시라쿠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니발에 대한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해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칠리아를 적에게 넘겨주면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시라쿠사는 강적과 당장에 맞설 필요는 없었다. 칸나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력이 이 남부 전선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폐색을 일소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도 로마는 결전을 피하고 고립을 선택했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니발의 배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카르타고보다 오히려 에스파냐였다. 에스파냐 전선에서는 코르넬리우스 형제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로마군이 에브로강 건너 남쪽까지 진격할 만큼 전황이 로마 쪽에 우세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오직 이 전선만이 칸나이 전투에서의 참패와 카푸아와 시라쿠사의 이반으로 울적해진 로마인의 기분을 밝게 해주었다. 갈리아인과 맞서 있는 북부 전선의 경우 갈리아인의 책략에 빠져 두 개의 군단이 전멸한 뒤 로마군은 루비콘강 이북에서 완전 철수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남부에 눌러앉은 한니발에게 갈리아인의 새로운 전력이 합류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그래서 로마는 리비니와 이탈리아 남부를 잇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피체노에 칸나이의 패장 바로를 파견했다. 그에게는 현지 주민을 조직하여 일개 군단을 편성하는 임무도 부여되었다. 로마 시민병을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칸나이 전투 이후에 로마가 취한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의 모든 방면에서 한니발에 대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를 이탈리아 안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지구전 작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상대가 한니발인 이상 고립시켜 소멸을 기다리는 이 작전을 쓰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칸나이에서 그의 재능을 확인한 로마인은 전쟁을 계속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전략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깨닫고 있었다. 굼뜬 산의 파비우스의 재등장이고 지구전 전술의 재인식이다. 로마 원로원은 칸나이 패전 이듬해인 기원전 215년의 집정관으로 파비우스를 선출했지만 이해부터 시작되는 로마의 지구전법은 파비우스가 독재관 시절에 택한 전술과 똑같은 것이라도 이 내용이 달랐다. 지금까지처럼 집정관 두 사람이 함께 주력 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안에 있는 한니발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군단을 몇 개로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로마인들은 이제 적장은 한니발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질 게 뻔하니까 한니발과의 회전은 가급적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니발이 지휘하지 않는 카르타고 군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공격한다. 얄궂은 일이지만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은 로마가 칸나이에서 참패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니발은 칸나이에서 승리하여 이탈리아 남부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켜야 할 도시와 지방이 늘어났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한니발이라도 이탈리아 남부는 넓다. 그 넓은 지역에서 혼자 신출귀몰해야 한다면 칸나이 패전 이후 로마는 고양이가 없는 틈에 판을 치며 날뛰는 쥐의 전략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로마인은 역시 쥐가 아니었다. 고양이가 나타나도 달아나지는 않았다. 정명 충돌은 애써 피하면서도 주변을 굳게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틈만 나면 한니발의 꼬리 정도는 물고 늘어지려 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니발과 로마의 전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가 어떻게 지지 않기로 결정했는지와 그리고 전쟁을 사람으로 운영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계속합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서도 로마가 가장 공경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기원전 215년부터 기원전 211년까지 4년 동안, 즉 로마가 방어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4년 동안 후방의 원로원과 일사불란하게 협력하면서 최전방에서 한니발과 맞선 장군이 4명 있었다. 로마는 병력을 교체할 수 있는 전선에서는 되도록이면 1년마다 병력을 교체했지만 사령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공화정 로마는 한 사람이 집정관에 계속 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집정관을 역임한 사람은 전직 집정관이나 법무관, 전직 법무관 같은 관명으로 군단을 계속 이끌었다. 전선의 확대와 분산으로 더 많은 사령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령관이 해마다 교체되는 데 따른 불리함을 피하기 위한 계책이기도 했다. 1. 파비우스 막시무스, 귀족이다. 기원전 215년 당시의 나이는 60세. 이 무렵에는 굼뜬 사내라는 별명 대신 한니발에 대한 이탈리아의 방패라고 불릴 때가 많아졌다. 2.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 평민이다. 기원전 215년 당시의 나이는 55세. 그는 한니발에 대해서도 적극 전법을 취할 때가 많았고 그 때문에 이탈리아의 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3.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 평민이다. 기원전 215년 당시의 나이는 42세다. 그에게는 노예들을 훈련하여 전력으로 만들고 그들을 지휘하여 한니발과 싸우는 어려운 임무가 부여되었다. 4. 발레리우스 레비누스, 귀족이다. 당시의 나이는 50세 안팎. 장군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외교나 행정에 뛰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마케도니아에 대처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4명의 사령관이 맡은 역할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는 전술이 아니라 조직 설계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들의 이름 뒤에 귀족이나 평민을 덧붙여 적은 것은 로마의 국론이 일치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4사람의 부하인 장교급에도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귀족 출신이 평민 출신인 총사령관의 부장을 맡는 경우도 허다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국론이 분열되지만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니발에게 참패를 당한 뒤에도 이것은 로마의 진정한 강점으로 남아 있었다. 자, 여기서 보면 이탈리아 남부전에 로마는 한니발을 한 명의 영웅으로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한니발이라는 문제를 4개의 성격, 4개의 방식으로 나누어
감당하고 있다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대부분 한니발의 세력하에 들어가 버렸지만 카푸아가 로마 연합에서 이탈한 뒤에도 로마가 걱정한 캄파니아 지방의 도미노식 이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의 다른 동맹국가 식민지도 로마 연합에 계속 남아 있었다. 이것도 역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강점이다. 속주도 로마를 떠나지 않았다. 카르타고 본국이 기회를 놓칠세라 공격한 사르디냐에서는 원주민들이 로마에서 파병한 지원군과 협력하여 카르타고군을 격퇴했다. 시칠리아에서도 수라쿠사의 이탈에 뒤이어 로마를 배반한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로마의 속주 통치는 이 시대에서는 선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에도 로마는 속주민에게 부과하는 11조를 늘리지 않았다. 이탈리아 남부를 한니발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밀이 모자라서 속주에 공출을 요청하긴 했지만 11조를 초과하는 밀은 돈을 주고 사들였다. 로마가 이런 방식을 택한 데에는 자긍심과 더불어 동맹국이나 속주국의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어쨌든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한니발이 무력으로 강요하지 않는 한 로마가 우방의 이탈을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로마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에 더 맞춰진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읽을 때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니발이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적의 무력 행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기원전 215년부터 기원전 211년까지 로마의 모든 전략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자, 보세요. 한니발은 여전히 뛰어난 장군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이제 한니발 개인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편 한니발한테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이탈리아 안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정비된 항구를 필요로 했다. 카르타고 본국에서 온 보급 선단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카푸아는 중요한 도시지만 바다에 면해 있지 않다. 타란토는 아직 로마 편이었다. 한니발은 풍요로운 농업지대를 배후에 갖고 있으면서 바다 쪽으로도 열려있는 캄파니아 지방의 항구 도시를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었다. 나폴리나 푸치올리나 쿠마를 얻을 수 있다면 카르타고 본국에서 오는 보급 선단도 시칠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해군의 시야에서 벗어난 해역을 항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카르타고 본국은 보급 선단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의 한니발보다는 에스파니아의 카르타고 세력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니발의 막내 동생 마고도 칸나이의 승리를 보고한 뒤에는 지원부대와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본국 정부의 명령으로 이탈리아에 데려갈 지원부대와 함께 에스파냐로 보내졌다. 카르타고에서 에스파냐까지는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215년에 한니발의 군사 행동은 캄파니아 지방의 항구 도시 획득에 집중되었다. 한니발을 저지하기 위해 로마는 캄파니아 지방에 3명의 장군을 투입했다. 파비우스와 마르켈루스와 그라쿠스가 그들이다. 한니발은 깊은 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폴리와 푸치올리라는 좋은 항구를 노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한니발의 문제는 병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저기서 보이지요.
기병은 줄어들고 있었고 갈리아인들은 더 이상 처음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한니발은 본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지휘관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은 결국 전투를 이기는 능력보다는 전쟁을 유지하는 능력의 싸움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의 세 장군은 카푸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니발을 삼면에서 포위하는 형태가 되었다. 집정관 파비우스는 두 개 군단을 이끌고 카푸아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포진했다. 라티나 가도를 감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수도 로마의 방어도 겸하고 있었다. 카푸아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는 전직 법무관인 마르켈루스의 두 개 군단이 대기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를 감시할 수 있는 남서쪽에는 집정관 그라쿠스의 두 개 군단이 진을 쳤다. 한니발이 카푸아 남쪽에 있는 나폴리나 푸추올리로 군대를 보내려고 하면 당장 마르켈루스와 그라쿠스가 출동하여 협공하는 구도이기도 했다. 한니발에게 적이 없는 유일한 방향은 북동쪽이었지만 이쪽은 아펜니노 산맥으로 막혀 있었다. 카푸아에서 출동한 한니발은 삼면을 포위한 로마군에 대해 모두 싸움을 걸었지만 싸움에 응한 로마 장군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해도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하기 위해 휘하 병력의 절반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항구 획득 작전을 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었다. 절반밖에 남지 않은 병력으로 로마의 6개 군단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결국 소규모 충돌만 거듭되었을 뿐 겨울로 접어들 무렵에는 한니발도 이탈리아 남부로 회군해버렸다. 이 해에 로마군은 한니발에게 이기지는 못했지만 지지도 않았다. 한니발로서는 카푸아가 아무리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위험해졌다. 겨울은 날 수 있다 해도 봄이 찾아오면 카푸아에 꼼짝없이 갇히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쾌적한 생활 때문에 병사들이 전의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었다. 결국 한니발은 카푸아에서는 단 한 번 겨울을 났을 뿐 그 후로는 이탈리아 남부에서의 야영 생활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여기서 더해서 본다면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기 한니발을 따르던 갈리아인들 역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기대와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는 거겠죠. 한니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는 여전히 이기고 있지만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은 점점 멈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전투의 승리와 달리 전쟁은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계속해서 이듬해인 기원전 214년 공화정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이듬해인 기원전 214년 공화정 로마에서는 이례적으로 파비우스가 집정관에 연이어 재선되었다. 동료 집정관으로는 마르켈루스가 취임했다. 괄목할 만한 전과가 없었는데도 민해는 파비우스의 전략을 지지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해에 로마는 칸나이에서 당한 손실 때문에 14개 군단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지난해보다 병력을 증강하여 20개 군단을 전선에 투입했다. 누비콘강 이북을 방위하기 위해 오랜만에 2개 군단을 파견했다. 기지는 플라미니아 가도의 종점인 리비니. 이들의 임무는 이탈리아 남부의 한니발 진영에 갈리아의 병력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었다. 리미니가 북쪽의 최전선이라면 리미니와 이탈리아 남부 사이의 연락을 차단하는 피체노에는 바로가 현지에서 편성하는 데 성공한 한 개 군단이 진을 쳤다.
수도 로마를 방위하는 병력은 두 개 군단이다. 한니발과 맞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파니아 지방에는 파비우스와 마르켈루스가 이끄는 4개 군단이 배치되었다. 한니발의 완전 제패가 진행되고 있는 루카니아와 브루치, 즉 장화의 발등과 발뿌리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칼라브리아 지방에는 전직 집정관 그라쿠스가 노예로 편성된 2개 군단과 함께 파견되었다. 장화 뒤꿈치에 해당하는 풀리아 지방에서는 이 지방 최대의 도시 타란토가 적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파비우스의 아들이 이끄는 2개 군단이 파견되었다. 시칠리아에서는 칸나이의 패잔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2개 군단이 시라쿠사를 공략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에스파냐 전선에서는 코르넬리우스 형제가 이끄는 2개 군단이 한니발의 2 동생과 잘 싸우고 있었다. 이탈리아 서해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르데냐 섬에는 카르타고 본국의 탈환 노력이 실패한 뒤에도 2개 군단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기원전 214년부터는 마케도니아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레비누스가 한 개 군단을 이끌고 이 전선을 계속 담당하게 되었다. 20개 군단으로 이루어진 로마군 병력은 로마 시민병과 동맹국 병사를 합쳐 16만 명에 이르렀다. 로마 연합이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다면 19만 명이 될 터지만 이탈리아 남부의 동맹 도시가 대부분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동원 병력이 75만 명이었던 로마 연합 가운데 한니발의 세력하에 들어간 지방의 동원력은 15만 명에 이른다. 이 15만 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단 수를 늘렸기 때문에 1개 군단의 병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봄이 되자 한니발이 북상해 왔다. 이 해에도 그는 캄파니아 지방의 항구를 노리고 있었다. 게다가 이 해에는 이탈리아 남부를 제압하는 일도 일단 제쳐놓고 거기에 투입했던 절반의 병력에도 북상을 명령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항구를 손에 넣고 싶었던 것이다. 한니발과 합류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던 카르타고 제2군의 앞을 그라쿠스의 노예 군단이 막아섰다. 그라쿠스는 부하인 노예들에게 이 싸움에서 이기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불쌍한 노예 군단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고 한니발은 기대하고 있던 제2군단의 태반을 잃었다. 이렇게 되면 한니발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휘하 병력만 이끌고 감파니아 지방에 계속 눌러 앉아 있어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파비우스와 마르켈루스, 그라쿠스의 6개 군단과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니발은 이번에는 대치와 작은 충돌로 1년을 허비하지는 않았다. 그는 감파니아 지방을 일단 방치한 채 타란토로 남하했다. 타란토도 천연의 좋은 항구였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민이 된 크라쿠스의 노예 군단이 한니발을 추격했다. 한니발이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손이 비게 된 마르켈루스는 카푸아 북쪽에 있는 카실리나 성체를 공격했다. 평원 한복판의 카푸아에서 적에게 포위될 것을 우려한 한니발은 카푸아 근처에 있으면서도 포위가 불가능해진 요충지 카실리아에 군대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성체를 세웠던 것이다. 감파니아 지방에서 겨울을 나는 이점을 살리면서 안전을 도모하려는 생각에서였다. 마르켈루스가 이끄는 2개 군단의 맹공을 받아 한니발이 성체를 방어하기 위해 남겨둔 병사들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카실리나는 함락되었다. 한니발은 겨울이 올 때마다 이탈리아 남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니발의 타란토 공략은 그를 추격한 그라쿠스와 풀리아 지방에서 눈을 빛내고 있던 파비우스의 아들이 각각 2개 군단을 이끌고 방해하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라쿠스와 파비우스의 아들은 둘 다 한니발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도 게릴라 공격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에도 한니발은 여전히 나폴리도 타란토도 공략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보면은 기원전 214년부터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중기는 승패를 가르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계속 보이죠. 215년에서 211년까지의 몇 년은 누가 더 많은 전투에서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를 묻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는 결전을 피했죠. 한니발은 이기고도 고립되었죠. 라는 말이 가장 맞는 말 같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점이지만 한니발은 여전히 전투에서는 강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병력은 줄어들고 갈리아인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본국의 지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지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한니발은 이기고 있었지만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선에서는 군사와 외교의 양면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전선을 담당한 레비누스는 한 개의 군단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 브린디시를 기지로 하는 50척의 군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싸웠다. 그리스 서부에 있는 로마군 기지인 아폴로니아를 공략한 마케도니아 왕은 격퇴당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 그러나 레비누스의 진면목은 외교전에서 발휘되었다. 로마 원로원은 마케도니아의 참전을 알자마자 당장 이집트에 특사를 보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동맹을 맺었다. 또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한테서도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레비누스는 원로원의 지시에 따라 마케도니아 왕국과 접경하고 있는 아이톨리아인을 부추겨 마케도니아에 대해 봉기를 일으키도록 공작했다. 마케도니아 남쪽에 있는 그리스 중부의 아이톨리아 지방은 오랫동안 마케도니아의 침략에 시달려왔다. 로마는 이 지방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을 이용했다. 로마군이 서쪽에서 진격하고 바다에서도 25척의 군선이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아이톨리아인은 마케도니아를 침공했다. 그리고 레비누스는 역시 마케도니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마케도니아 동쪽의 페르가몬 왕국을 걸기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리하여 로마는 한 개의 군단밖에 안 되는 전력으로 마케도니아 봉쇄 작전에 착수했다. 강대한 마케도니아 왕국을 격파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마케도니아 왕을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로마는 여기까지 보면 결전을 피하고 고립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 선택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이렇게 선택한 고립이 로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해가 바뀌어 기원전 213년에는 그라쿠스와 파비우스의 아들이 집정관에 선출되었다. 파비우스를 3번이나 연속해서 집정관에 선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리로 파비우스의 아들을 선출한 것이다. 따라서 집정관 파비우스의 2세가 이끄는 두 개 군단에는 62세의 파비우스 1세도 부사령관으로 종군하게 되었다. 파비우스의 지구전법이 이 해에도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 해에 로마가 투입한 총 병력은 지난해보다 2개 군단이 늘어난 22개 군단이었다. 동방의 그리스에서 시작된 마케도니아 봉쇄 작전에 호용하듯 남부 전선의 로마군이 적극 전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장군 중에서는 과감한 인물로 알려진 마르켈루스가 이 시칠리아에 파견되었다. 그의 57세인 전직 집정관 마르켈루스에게는 시라쿠사를 공략하여 남부 방어선을 확고하게 굳히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한니발에 대해서는 두 집정관이 이끄는 4개 군단과 법무관 레피두스가 이끄는 2개 군단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로마는 전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6개 군단을 모두 한 군데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이탈리아 남부 전역에서 신출귀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니발을 상대하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를 풀리아와 카라브리아로 양분하여 두 집정관이 하나씩 담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레피두스의 2개 군단은 파비우스 부자가 담당하는 풀리아 전선을 지원하게 되었다. 34세가 된 한니발은 여전히 정면 대결에는 응하지 않는 6개 군단을 더 이상 상대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마케도니아군의 상륙에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한 타란토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이 6개 군단이 베오를 공격하면 견딜 재간이 없다. 군사력을 이용하여 정면으로 성을 공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이 시간과 전력이 아까운 한니발은 무력이 아니라 책략을 사용하여 타란토를 공략하기로 했다. 참주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오랫동안 로마의 믿음직한 우방이었던 시라쿠사를 단숨에 카르타고 쪽으로 돌려놓은 전례도 있었다. 타란토도 카푸아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굴복한 뒤 로마 연합의 일원이 된 동맹 도시국가 속히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연합군에 병력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타란토만은 완전한 국내 자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 제1의 항구인 타란토를 브린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항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피아 가도도 타란토를 지나 브린디시에서 끝난다. 따라서 이 타란토에는 해마다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군사 부분을 통치하고 있었다. 타란토 시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었다. 브린디시는 로마가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 소유자를 보내 건설한 신도시다. 반대로 타란토는 스파르타인의 식민으로 건설되어 로마와 거의 맞먹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남부 제1의 도시국가였다. 신도시와 똑같이 취급되면 비록 로마에 패배한 처지라고는 해도 석연할 리가 없다. 이런 상태를 참고 있던 타란토에 한니발이 몸값도 요구하지 않고 석방한 병사들이 돌아왔다. 타란토에서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한니발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한니발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들은 한니발은 행동 계획을 세워 그들에게 건네주고 타란토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한니발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한니발이 어디서 병상에 누워있는지는 로마군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한니발은 정예의 부대만 거느리고 은밀히 타란토로 갔다. 작전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밤중에 안에서 열어준 성문으로 몰래 들어간 카르타고군이 미리 알아둔 신의 요소를 점거하는 데에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유혈 충돌도 거의 없었다. 타란토 시민들의 집은 현관의 표시에 두라고 한니발이 미리 명령해 두었기 때문이다. 타란토 시민 대다수는 아침에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이변을 알아차렸을 정도다. 타란토시는 하룻밤 사이에 한니발의 수중에 들어왔다. 다만 로마의 총독과 500명의 병사가 지키는 요새에는 카르타고군의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버텼다. 이 요새는 항구 근처의 바다 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벼랑 위에 세워져 있어서 이곳을 함락시키지 않는 한 항구는 쓸모가 없어진다.
하지만 한니발은 이 사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방법이냐고 묻는 타란토인에게 한니발은 이렇게 대답했다. 대부분의 일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점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타란토 주변은 평원지대였기 때문에 한니발은 항구에 정박 중인 배들을 육지로 수송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만을 항구로 개조했다. 그는 요새에 틀어박혀 있는 로마군의 군량 보급로를 차단하라고 타란토 시민들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타란토 요새에는 그 후에도 브린디시나 레조에서 해상 보급이 끊이지 않았다. 한니발이 명령한 해상 봉쇄를 타란토 주민들이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대도시 타란토가 함락되면 주변의 위성 도시들도 그 뒤를 따르게 마련이다. 이탈리아 남부는 브린디시와 루체리아 및 베누시아를 비롯한 로마의 식민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역이 한니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타란토를 얻은 한니발은 전처럼 활발한 군사 행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로마군도 집정관 그라쿠스의 지휘를 받으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로마군은 정면 대결에는 응하지 않고 주의를 굳게 지키면서 틈이 보이면 재빨리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법을 고수했다. 한니발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로마군은 카르타고군을 공격했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둔 것은 로마였다. 자, 여기까지 보면 로마만의 버팀이 아니었죠. 한니발 역시 버티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의 버팀은 보이지 않는 소모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해야 하겠죠.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지만 지구전법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결점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즉 로마의 지구전은 당장 승리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한니발에게는 시간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지구전법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결점이 있다. 게다가 기원전 213년의 전황은 많은 사람들 눈에는 로마 연합의 해체를 노리는 한니발의 전략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둔 해로 보였다. 실제로 카푸아와 타란토와 시라쿠사, 즉 이탈리아 남부의 3대 도시는 모두 한니발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한니발 군대의 병사들 틈에서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의 모습도 보이게 되었다. 그런 한니발에 대해 로마는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시라쿠사를 공략하도록 파견한 이탈리아의 마르켈루스도 뜻밖의 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상태는 비록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나빠지지도 않았다. 한니발에 대한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로마 해군에 가로막힌 카르타고 선단은 거듭해서 발길을 돌렸고 결국에는 이탈리아로 가려는 시도조차도 포기하게 되었다. 에스파냐에 있는 한니발의 두 동생은 코르넬리우스 형제에게 눌려서 이탈리아에 있는 형을 지원하러 달려갈 여유가 없었다. 한니발에게 빌부터 로마군을 이기고 우쭐해했던 갈리아인도 칸나이 전투 이후로는 루비콘강 이북으로 밀려난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도 이탈리아에 상륙하기는커녕 삼면을 둘러싼 로마와 아이톨리아, 페르가몬의 공격을 받고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니발을 이탈리아 안에 고립시키려는 원로원의 전략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바로 이제 전쟁은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체력의 문제로 들어간다는 점이 계속 보여지죠. 이제 시간이 적이 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니발에게는 로마의 지구전은 당장 승리를 보여주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니발에게는
시간의 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듯이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죠. 로마인들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 포에니 전쟁도 7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참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병역에 종사한 시민들도 지쳐 있었다. 기원전 212년의 집정관을 선출하는 민회는 내각 책임제에서 총리를 퇴진시키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라쿠스가 집정관에 선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집정관이었기 때문이지만 선출되어도 좋은 파비우스 1세와 마르켈루스, 마케도니아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레비누스도 선출되지 않았다. 집정관에 선출된 것은 평민 출신인 풀비우스 플라쿠스와 귀족 출신인 클라우디우스 풀케르였다. 플라쿠스는 10년 동안의 공백기를 거친 뒤 세 번째로 집정관에 취임했고 풀케르는 새 얼굴이었다. 분위기는 총리 퇴진과 비슷했지만 내각 불신임은 아니었다.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매년 선출된 집정관의 이름과 함께 그 집정관 밑에서 군단을 이끌거나 독립된 대대를 지휘한 법무관의 이름까지 적어 놓았다. 거기에 따르면 풀케르는 새 얼굴이 아니라 칸나이 패전 이후 거의 해마다 전투에 참가한 경험자였다. 그리고 기원전 212년에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병력인 25개 군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라쿠사 공략은 계속해서 마르켈루스에게 맡겼고 동부 전선도 레비누스가 계속 지휘를 맡는 것을 인정했다. 한니발에게 바싹 달라붙은 군사 행동을 계속한 그라쿠스도 그 임무를 계속 맡게 되었다. 기원전 212년 이때 로마는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니라 표면에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만 바꾸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효과를 거둘 때가 있는 법이다. 로마가 무리를 무릅쓰고 25개 군단을 투입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 해에 로마는 카푸아 타란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국가의 경우 우선 도시가 건설되고 이어서 그 도시의 필요에 따라 주변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력한 도시의 경우에는 주변에 식량 공급용 경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이 되는 대도시와 여러 가지 점에서 관계를 갖는 위성 도시들도 생겨난다. 이런 위성 도시들도 제각기 주변에 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하나를 공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점을 공략하는 데 머물지 않고 면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카푸아나 타란토나 시라쿠사의 동향은 그 일대 주민들의 동향을 좌우하게 되었다. 로마는 한니발에게 이 3대 도시를 모두 넘겨준 채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다. 기원전 212년 로마는 카푸아 타란전에 집정관 2명과 법무관 1명이 이끄는 6개 군단을 투입했다. 위험을 느낀 카푸아는 타란토에 있는 한니발에게 사절을 급파하여 구원을 요청했다. 한니발이 그라쿠스가 이끄는 노예 군단의 방해를 피하면서 캄파니아 지방으로 들어왔을 때 카푸아는 이미 로마의 6개 군단에 포위되어 있었다. 로마는 하룻밤 수경지도 우직할 만큼 견고하게 지을 정도니까 성을 공격하기 위한 포위망은 그야말로 철저하다. 깊은 참호를 파고 목재를 빽빽히 늘어 세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흙자루를 쌓아 올려 보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포위망이다. 기원전 212년에 카푸아를 둘러싼 것도 물 셀 틈 없이 완벽한 이런 포위망이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이미 승부는 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대단한 한니발도 이 포위망은 돌파하지 못했다. 누미디아 출신 기병들을 결사대로 파견하여 카푸아에서 농성 중인 군대에 그의 도착을 알릴 수 있었을 뿐이다. 한니발은 카푸아를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세 장군에게 모두 싸움을 걸었지만 평원에 포진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회전에는 세 장군 모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치만 계속한 것은 아니었다. 한니발은 로마군이 카푸아 공력의 6개 군단을 모두 투입하고 있는 틈을 타서 나폴리와 푸치올리, 쿠마 같은 항구 도시를 공격했다. 하지만 로마 연합의 가맹국인 이 도시들은 한니발의 공격을 잘 견뎌냈고 그러는 동안 카푸아를 포위하고 있던 로마군의 일부가 응원하러 달려왔다. 이것마저 실패로 끝나자 한니발은 그 일대를 약탈하고 불태우는 것으로 응분을 풀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한니발의 기병대 병사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다 라는 말이 이런 전투에서 로마 쪽에 사상자가 나온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니발의 회화 병력도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줄어들고 있었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지요. 게다가 타란토를 얻은 뒤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방위에 병력을 할애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 가운데 혼자 힘으로 로마군을 막아낼 수 있는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지배하에 들어온 지역에서 병력을 징집하여 줄어든 병력을 보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할애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없으면 병력은 전력이 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 있는 카르타고 군에는 한니발 외에는 우수한 지휘관이 없었다. 한니발이 자리를 비우면 당장 그라쿠스의 노예 군단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 얼핏 보기에 무적처럼 보이는 한니발이지만 실제로는 캄파니아 지방에 눌러앉아 카푸아를 지원하기도 어렵고 나폴리 같은 항구 도시를 공략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 여기서 느껴지죠? 왜 줄어든 병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요. 자, 우리는 로마와 한니발의 차이를 우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억을 하면서 나머지 내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둘 다 상대에게 결정타를 먹이지 못한 기원전 212년의 이탈리아 본토와는 반대로 시칠리아 전선에서는 분명히 로마 쪽에 우세하게 전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술 때문에 이탈리아의 칼이라는 별명을 얻은 마르켈루스는 로마 원로원이 시칠리아로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마르켈루스의 임무는 카르타고 쪽으로 돌아선 시라쿠사를 공략하는 동시에 이곳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르타고 본국의 군사행동과 대결하는 것이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 땅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싸웠다는 전설은 구할 정도는 진실이 아니다. 물론 카르타고 본국이 바다에서 로마에게 결사적인 싸움을 걸면서까지 제해권을 탈환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니발은 지원 선단을 파견하려는 시도는 자주 이루어졌다. 그것이 한두 번만 빼고 모조리 실패한 것은 로마 해군의 해상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카르타고 본국의 시라쿠사에 대한 지원은 타란토의 지원 선단을 파견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항로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 척의 배로 구성된 선단을 파견할 경우 로마 해군에 차단당할 확률은 항로의 거리에 비례했다. 게다가 시라쿠사를 지원하면 언젠가는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전체를 영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라쿠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파의 지지도 얻기 쉬웠다. 실제로 칸나이 전투 이듬해부터 카르타고 쪽으로 돌아선 시라쿠사에는 당장 카르타고의 지원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 시칠리아 전선을 맡은 마르켈루스에게는 칸나이 패전 직후부터 줄곧 시칠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칸나이 군단, 즉 칸나이 패잔병으로 편성된 2개 군단과 이탈리아 본토에서 건너온 2개 군단이 주어졌다. 병력은 3만 정도? 기원전 213년 봄에 로마군은 시라쿠사를 노리고 남하했지만 투항 공고를 거부한 시라쿠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뒤로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렸다. 시라쿠사가 온 힘을 다해 필사항전에 나섰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시라쿠사 시가지가 천연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는 탓도 있었지만 원인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라쿠사에는 아르키메데스가 있었던 것이다. 로마인은 이때 한 사람의 두뇌가 4개의 군단과 맞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여기서는 총사령관 마르켈루스의 전술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죠. 총사령관 마르켈루스는 시라쿠사를 공략할 때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공격하는 포격적인 전술에 의존했다. 육지 쪽은 2만 명의 병력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바다 쪽도 팔레르모에서 도착한 100척의 5단층 갤리선으로 해상 봉쇄가 완성되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카르타고의 지원 선단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포위가 끝나고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의 총 공격이 개시되었지만 시라쿠사는 병력으로 맞서지 않고 제각기 용도가 다른 기계를 투입하여 방어하기 시작했다. 육지 쪽에서 공격하는 로마 병사들은 성벽 위로 목을 내밀고 돌멩이를 쏘아대는 신병기에 골치를 앓았다. 이런 병기는 사정거리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데다 이동도 자유자재인 듯 로마 병사들이 위치를 바꾸어도 정확히 겨냥하여 돌멩이를 쏘아댔다. 그런데 사람은 성벽 위로 눈만 내놓고 로마군의 움직임을 알리기만 할 뿐이어서 화살을 쏘아 성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로마군은 시라쿠사 시가지를 둘러싼 성벽에 달라붙기는커녕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바다 쪽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 물론 로마군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좀 볼 것 같으면 한니발은 전투에서도 이기고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고립되어 있었다고 제가 미리 말했었죠. 본국의 지원은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갈리아인들의 움직임도 둔해져 버렸고 기병은 그의 강력한 무기였는데 동시에 가장 먼저 소모되는 재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계속 읽겠습니다. 바다 쪽 성벽은 육지보다 간단히 만들어져 있었다. 바다에 면한 벼랑 위에 별로 견고하지도 않은 허술한 성벽이 서 있을 뿐이었다. 로마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다 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선 병사들을 실은 배를 2척씩 짝짓는다. 2척의 배는 서로의 배전을 밧줄로 연결한 상태에서 좌우 한쪽만 노를 저어 벼랑으로 접근한다.
벼랑 기슭에 도착하자마자 고물에서 돛대 위를 지나 뱃머리에 이르는 밧줄 끝에 묶여있는 사다리를 도르래로 내려서 병사들이 그것을 타고 벼랑 위로 내려선 다음 사다리를 성벽에 세우고 올라가 성벽에 매달리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수비병들은 설령 성벽 위에서 투석하거나 화살을 쏠 수는 있어도 두 척의 군선에 타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쏘아대는 화살 때문에 성벽 위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내 전술로 상대를 압도하는 로마인다운 방식이었다. 그런데 로마 선단이 벼랑에 접근하자마자 성벽 위로 얼굴을 드러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묘하게 생긴 기계뿐이었다. 그 기계는 성벽을 넘어 벼랑 위에까지 뻗어와 이제 막 거기에 내려진 공격용 사다리를 쳐서 바다로 내던졌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이 기계는 바다 쪽 성벽 여기저기에서 얼굴을 내밀고는 공격용 사다리와 그것을 타고 벼랑 위로 내려서려는 로마 병사들을 모조리 바닷속으로 쳐내는 것이었다. 바다 쪽에서도 사정거리와 이동이 자유자재인 투석기가 활용되었다. 커다란 돌멩이에 맞아 균형을 잃고 벼랑에 충돌하여 부서지는 배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아르키메데스가 고안한 신무기의 공세를 피해 성벽에 달라붙는 병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병사들도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울에 반사된 햇빛을 받고 눈이 부셔서 성벽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질 뿐이었다. 공격을 계속하면 할수록 인적 피해와 물적 희생이 커지는 것은 육지와 바다가 마찬가지였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적의 활약에 로마 병사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선상에서 아군의 고전을 바라보고 있던 마르켈루스는 호쾌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위 장교들에게 농담을 했다. 아르키메데스는 마치 물잔을 내던지듯 배를 내던지고 있군. 삼북하는 꼭 잔치에서 쫓겨난 악사 같아. 공격용 사다리는 모양이 삼북하라는 악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삼북하라 불렀다. 또한 연주 솜씨가 서투른 악사는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보답을 받았다.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은 로마군 사이에도 이미 유명해져 있었다. 마르켈루스는 늙은이 하나한테 휘둘리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하고 한탄한 적도 있었다. 로마군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2200년 뒤의 고등학생들까지도 수학이라는 골치 아픈 학문으로 괴롭히게 되는 아르키메데스는 그 해에 75세 안팎이었을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한 마르켈루스는 때마침 해상 봉쇄로 시라쿠사에 지원 부대를 보낼 수 없게 된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중부의 아그리젠토 근처에 지원군을 상륙시켰다는 소식을 받았다. 마르켈루스는 시라쿠사 포위를 부관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상군의 절반을 이끌고 아그리젠토로 달려갔다. 카르타고는 2만 5천 명의 보병과 3천 명의 기병 그리고 코끼리 12마리를 상륙시켰다. 하지만 전투는 로마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자 지원군 제2진으로 카르타고에서 파견된 병력을 실은 선단은 상륙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마르켈루스는 시라쿠사 성벽 아래로 다시 돌아왔지만 기원전 213년의 시라쿠사 공략은 아르키메데스 한 사람 때문에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이듬해인 기원전 212년 이탈리아의 본토에서는 카푸와 타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르켈루스도 시라쿠사 공략 전에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지금 카르타고 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지만 로마의 승리로 끝났죠.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르키메데스를 이용한 카르타고군이 점점 더 힘을, 즉 한니발 쪽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신병기의 기운을 얻은 시라쿠사 시민들은 조금도 기죽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도시 시라쿠사에는 식량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다. 로마 쪽에는 그 식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카르타고가 대규모 지원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르켈루스는 포로들 가운데 시라쿠사 출신을 찾아 데려오게 한 다음 신문을 시작했다. 포로들의 대답 가운데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가 며칠 뒤로 다가왔다는 것을 마르켈루스의 관심을 끌었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축제일은 그리스 민족인 시라쿠사인에게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마르켈루스도 알고 있었다. 포로들의 말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축제일에는 술에 취해서 곤드라지는 것이 시라쿠사인의 습관이라고 한다. 포도주는 로마인이 좋아했지만 그리스인들처럼 취해서 곤드라질 만큼 마시지는 않았다. 주간에는 아르키메데스의 병기가 방어의 주인공이지만 야간에는 시라쿠사 시민들이 수비를 맡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일 밤이면 보초들도 포도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마르켈루스는 예상했다. 1,000명의 정예가 선발되었다. 수많은 공격용 사다리도 성벽 근처의 숲속에 숨겨졌다. 그 밖에 1만 명의 병사가 육지 쪽의 성문 근처에 은신했다. 모두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지났을 때 소리도 없이 성벽으로 다가간 1,000명의 병사들이 몰래 성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 있던 감시병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살해되었다. 성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간 로마 병사들이 취해서 곤드라진 성문 감시병들을 죽이고 성문을 안쪽에서 차례로 열었다. 1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어둠을 뚫고 시라쿠사 시내로 잠입하기 시작했다. 날이 밝았을 때 시가지의 절반은 로마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국가 시라쿠사의 중심부는 바닷속에 우뚝 솟은 섬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진 이 섬과 본토 사이는 도개교, 평소에는 매달아 두고 필요할 때만 내려서 걸치는 다리로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신전이나 반원형 극장이 있는 본토 쪽 시라쿠사를 점령한 것만으로는 시라쿠사를 점령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육지 쪽의 성벽을 돌파한 것은 아르키메데스의 병기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빼앗았다. 게다가 해상 봉쇄는 완벽하다. 섬으로 도망쳐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도심은 만원이었다. 이 도심에서 식량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카푸아 포이전을 벌이고 있는 로마군도 카푸아의 구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한니발을 격퇴하고 겨울철 휴전기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런 전황에서 밝은 기분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던 로마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이 들어왔다. 자세히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로마의 전력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한니발의 선택지는 거의 고정되어 버린 상황이고 전쟁은 이제는 결정이 아니라 소모로 흘러가는 단계로 돌입을 했죠. 그래서 시간 끄는 전쟁, 시간이 적이라고 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능력의 문제가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울러 간단하게 말한다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노인은 계산을 하고 젊은 병사들은 그 계산의 결과를 몸으로 겪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 하면은 첫 번째가 로마 쪽에서 본다면 노인은 로마 원로원과 늙은 장군들, 즉 노장 장군들과 또
지구전을 설계하는 정치나 전략의 층위를 묶고 있는 집단인데, 지구전은 여기서 시간과 병력, 소모들을 감안한 전략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마르켈루스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전장에 있는 노장이며 시라쿠사를 즉시 끝내지 않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 장기전으로 포위나 소모전을 선택한 인물에 해당되는 것 같죠.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노인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시라쿠사에서 볼 것 같으면 아르키메데스는 역시 노인이죠. 이 사람도 역시 노인. 하지만 전쟁을 계산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는 저항의 기술자이며 도시의 지성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즉, 아르키메데스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계산보다는 물리나 기계, 지성을 계산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쉽게 말하면 전쟁의 구조를 설계한 노인이 아니라 전쟁에서 끝까지 자기 사고를 지킨 노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노인, 그 노인은 계산을 하고, 또 젊은 병사들은 그 계산의 결과를 몸으로 겪어가는 거죠.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녹음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